여론조사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요? 예, 동접도 굉장히 많았고 벌써 지금 12,000 정도 됩니다. 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사만 했는데. 그거는 장윤선 때문에 나오는 아니요. 거구나. 장윤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일단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아까 댓글 보니까 김용남이 제일 아깝다 이런 얘기가. 아유, 감사하네요. 누구신지. 네? 김용남이 제일 아깝다. 어떻게든 예. 김용남이 제일 아까운 인재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예. 하여튼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가락시장에 갔고요.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테러 위협이 있었고 조국 대표는 부산으로 갔고 우리 개혁신당은 어디로 갔죠? 저희는 그 소방서. 영등포 소방서. 예. 소방서에서 시작. 맞아요. 그래서 거기 천하람 위원장이랑 네. 허은하 후보 본 것 같습니다. 첫날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각자 사실 그건 그렇게 어디서 뭘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네 뭐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러는 거지. 네. 근데 꽤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도 하고 있고 네, 지켜보시는 유권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총성이 울렸다 뭐 이런 긴장감은 조금 없었던 것 같긴 하고 네. 오늘 아침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어요. 표명했습니다. 아마 네. 당연히 용산하고 조율 끝에 나온 것이긴 할 텐데 네. 저게 저는 지금 양측의 집결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예. 중도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네. 한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좀 민주당 쪽으로. 예. 그러면 이 대사의 사의와 수리가 일단은 좀 실기한 것 아니냐. 그런 하려면 좀 생각이 일찍 들긴 했어야 됐다. 네네. 네. 한참 문제되고 국민들 화내실 만큼 다 내신 뒤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게 중도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뿌리라는 애칭, 별칭을 얻으신 후보의 네. 최소한의 진지한 사과, 최소한의 사과 이런 조치라도 지금 당장 더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종섭 대사가 사의 표명을 했는데 네. 두 가지 점을 짚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사퇴하는 거냐? 이종섭 대사가. 예. 일단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건 개입을 하면서 잘못 처신한 것, 뭐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법률적으로는 네.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냐가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정말 참사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대사를 파견할 때 그 나라에서 아그레망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거예요. 네. 딱 호주에 열흘 있다가 귀국해서 뭐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사퇴한 거잖아요. 네. 호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우리나라 대사로 보냈어? 얼마나 웃기게 알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정말 참사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애증의 관계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네. 과거에 애정도 가졌었고 지금은 문제 의식이 더 커졌습니다만 네.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하는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권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6개월 전에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작년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네. 그때 중도층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정권 심판 내지 견제로 쏠린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회초리 세게 한번 딱 맞았는데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6개월 후에 총선에서 그때는 회초리가 아니고 곤장 맞는다. 곤장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다 실려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 판세는 제가 했던 발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짚으신 분을 당에서 끌어안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뭐 나가게 하건 튕겨져 나가게 했건 본인이 나왔건 간에 그게 지금 국힘의 현주 소이자. 그런 얘기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국힘에 제가 소속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호주대 사건을 아주 네.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건 국격에 어마어마한 회복하기 힘든 거고 아마 그 정도는 당연히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차마 사퇴를 시키지 못하고 문기적거리다가 이 지경까지 와서 이른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 네. 이렇게 되면 민심 수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저는 아직도 물음표가 좀 남긴 합니다만 사퇴는 사퇴대로 시켜서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국격 추락 이제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선거에 터닝 포인트를 삼을 만큼의 뭐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네. 두 가지 다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큰 문제입니다. 예. 다음 호주 대사 임명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아그레망을 줄지 쉽게 안 줄 것 같아요. 호주 입장에서 너무 불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용산과 국힘의 아픈 대목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과 우리 전체 국민의 맞습니다. 뼈아픈 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이렇게까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고 네. 이수정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사과를 오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잠시 이성을 잃어서 실수를 했다.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해 드린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순수한 의도로 장난삼아 올린 영상을 야권에서 악용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수원 사정을 그래도 비교적 잘 그렇죠. 알잖아요. 예. 이제 이수정 후보가 출마한 수원 정 지역이 네. 원래 그 터로 보면 네. 국힘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수원 5개 선거구 중에 네.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유일하게 이겼던 수원 5개 중에 유일하게 이겼던 선거구예요. 근데 대선이 가장 극명하게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선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한테 불리하게 그냥 본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거지. 본인이 기울어뜨렸다. 네. 네, 상황을. 본인이 거의 쓰러뜨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충 대파 논란이 사그라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뿌리 논쟁이 이제 촉발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이수정 후보라는 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사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과. 예. 네. 이수정 후보가 그 문제 발언을 한 지 지금 나흘인가요? 닷새 만인가요? 사과 나온 게. 그러네요. 예. 이거 역시 대단히 늦었습니다. 이종섭 대사건은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하는 국제관계나 우리의 국격 이런 거 있었지만 이수정 후보의 그 뭐 이른바 한 뿌리 875 이거는 변명의 여지도 필요 없고 사과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나흘인지 닷새쯤 만에 사과가 나왔습니다. 투표율을 불과 이틀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의 나흘은 네. 평상시에 한 2주일, 3주일쯤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사과가 뒤늦긴 했지만 그중에 장난삼아 동영상을 올렸는데 뭐 했다. 정신 빠졌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장난삼아 올렸는데 그랬다. 그다음에 민생 물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꼬투리를 잡았다. 이런 거 다 변명입니다. 네. 제발 정치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공직에 나가시려는 분들은 사과하는 법 네. 그리고 사과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좀 스터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갤럽부터 좀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지역별로 쭉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저 직무평가는 별로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이유인데요. 부정평가의 23%가 경제 민생. 저 아마 대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평가에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부정평가에 상당히 많이 잡혔다. 저건 사실 여권 스스로 자초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대통령 그렇죠. 스스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민생경제 토론회가 했잖아요. 네. 23번인가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봤더니 토론은 아닌데 그냥 일방적인 발표나 이런 건데 그거를 하면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선거 주 무대로 데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을 이렇게 내세웠으면 본인은 그냥 쭉 빠져 있어도 그래서 저절로 사실 언론의 노출 빈도가 사람들의 대중적 관심과 일정한 함수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에게 모든 걸 맡기고 했을 텐데 예. 도와준답시고 아마 했을 거예요. 민생연대 토론회는 틀림없이. 그렇지만 그 소기의 목적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네. 비판만 당하고 그러다가 물가 뭐 가격 얘기 나오니까 안 그래도 힘든 거 고물가 고금리 이것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코로나 겪고 제가 이러면서 수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재래시장에. 아니 요새 시장뿐만 아니라 너무 심각하던데요. 그 주로 음식점이 많은 골목에 예. 저녁에 가봐도 손님이 별로 회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안 돈다. 예. 그 대통령 광주 전남하고 제주는 또 안 가요. 동네마다 다 가면서. 제가 보기엔 이게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계속 낮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세웠으면 뒤로 페이드 아웃해 있는 게 맞죠, 대통령은.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잠깐 오르는 듯 했잖아요. 저는 네. 방송에서 수차례 저거 신상 효과다. 이른바 신상품 효과라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거를 유지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 원인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조국 대표의 등장이에요. 아.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하고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 이런 네, 효과가 네, 있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민생 토론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3번이나 하면서 역시 아 지금 집권 세력의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라는 기억 환기를 한 번 더 시킨 거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권의 신상품으로서의 어떤 신선함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역부족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 가리기에는 정치적인 체급 내지는 체격이 너무 작아요. 이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의 판세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이 사실상 이 선거를 담당할 만한 그 능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어제 MBC,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KBS 조사죠. 민주당 후보 뽑겠다 40%, 국민의힘 뽑겠다 33%.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라는 것이 앞섰습니다. MBC 조사를 보면 정부 견제가 56, 그리고 일당 예상이 민주당 49, 국민의힘 33. 그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목이 메이세요? 아니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특정 정당에 호불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사전 투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또 한번 출렁일 만한 요소가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힘든 건 꼭 저한테 먼저 물으시네요.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선거를 4번 치러서 4번 다 승리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전략기획통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소장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면 판세 거의 안 바뀝니다. 아, 딱 들어갈 때 그 시점의 지지율을 서로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돼. 여기 선거 직접 네. 여러분 치러보셨으니까 더 피부로 아시겠지만 여간에서는 잘 안 바뀝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들어와서 돌발적인 게 빵 크게 터졌는데 어느 한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거면 조금 바뀌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양반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아니다. 않을 거예요. 왜?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여지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투표율은 저는 좀 보고 싶어요. 투표율.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면 네. 제가 뭐 글을 쓰느라고 최근 이번 선거 빼고 7번의 총선 투표율을 평균 내봤더니 네. 54.7%더라고요. 지난 4년 전에 66%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죠. 네. 아시겠지만 대선 투표율은 다 75%대에 네. 넘고 54.8이 평균인데 이번에 만약에 5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압승을 현재 예상하고 있지만 그거 속단일 수 있습니다. 아, 정권 심판을 좀 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투표장에 가서 기표를 해야 그게 심판 여론이 그야말로 투표로 행위로 바뀌는 건데 네. 이 정도면 뭐 다들 투표 심판한다니까 나 안 가도 되겠네. 이게 만약에 퍼진다면 네. 그래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금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게 나올 것 같고 61, 2%를 넘긴다면 현재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그 갤럽이 조사했더니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한 유권자 비율은 76.5%.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다 18.2, 투표하지 않겠다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늘 여론조사에서 이런 건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론조사의 문항을 끝까지 다 답한 분들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네.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네. 투표를 많이 하죠. 근데 대략 그 총선 투표율이 네. 최근 3번의 총선은 많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의 그렇죠. 도입 때문에 네. 그 전 총선하고 최근의 총선하고는 투표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대략 뭐 총선 투표율로는 60%를 넘나드는 투표율 정도가 사전 투표 도입 이후의 평균적인 투표율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결국에는 투표장까지 가야 되는 동기를 누가 부여하느냐 이게 누가 좋아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수는 누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나 정당이 싫어서 가는 투표가 더 많거든요. 이른바 네. 분노 투표. 네. 분노 투표. 그래서 분노 투표가 일어나면 총선 투표율이 60%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동의합니다. 분노 투표. 예, 예. 62, 3%는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62, 싶고 3%.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요. 네. 꼭 투표하겠다는 거 항상 75% 이상이에요. 항상.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나. 네. 민주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재외 국민 투표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9.4%에 달했다면서 지난 총선 대비 3배에 가까운 놀라운 수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사전 투표 결과 뭐 이런 것도 좀 놓고 보면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높아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충청권 때문에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한 예측이고 이게 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번 뒤집어진 건도 있곤 한데 공교롭게도 세종갑
지금 국회가 가야 할 그 지점에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사퇴하게 없어지게 그렇죠.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누가 될까 이건 뭐 관심이긴 한데 이걸 하면 두 군데에다가 격동을 시킬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네. 국회를 받아들이게 되는 세종에서야 마다할 리가 전혀 없는 것이고 서울에서도 뭐 여의도 지역에 얼마나 그렇게 크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의도 뭐 개발 제한 이런 것들이 해제된다고 하니 그런데 그건 플러스 쪽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러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저 얘기 갑자기 꺼내는 거는 충청 뭐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간파를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지금 한번 거세게 불이 붙어버린 특히 네. 팥뿌리 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지점이 의외로 우리 파가 이럴 줄 한 달 전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큰 중요한 선거가 파 가격과 뿌리냐 한 단위냐 가지고 한다는 게 실은 너무 넌센스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민심이 어디서 폭발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교훈이라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확 뒤집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옮기는 것은 국가의 긴 흐름에서의 대개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예 대통령실도 함께 가고 수도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쑥 꺼낸 카드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만 네. 지금 이 상태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주요 정부 기관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에 또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나눠져 있는 이렇게 사실상 두 집 살림하는 게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습니다. 미국 같으면 우리보다 영토는 수십 배 넓고 네. 인구도 7배 정도 많잖아요. 그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가봐도 사실은 백악관하고 연방의회 건물하고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그 사방 1마일 안에 웬만한 정부 부처 주요 정부 부처는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국방부 같은 펜타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냥 그 좁은 면적 안에 웬만한 정부 부처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효율적으로 일이 일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세종시 따로 서울 따로 돌아가는 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는데 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 목전에 얘기하냔 말이죠. 그걸 믿어주겠어요 이거를 맞아요. 국민들께서 쟤네 급하니까 또 던지나 보다 이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유효한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갤럽 조사를 쭉 봤더니요. 실제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기 전보다 직전의 조사가 한 15% 떨어진 거예요. 대전, 충청, 세종에서 31 긍정평가가 대통령 긍정평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번 주죠. 4주차에 그 대통령 지지율도 43%로 오르고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46%로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복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세종갑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꽃 이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 민주당 후보가 탈락하고 네.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이렇게 양강 구도인데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25일에서 3월 26일 사이에 세종갑구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종민 후보가 26.1 그리고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가 19.8 근데 이 지역에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숫자 변화가 꽤 크죠. 그 전에 김종민 후보가 10% 안팎 그 정도 나오지 네, 않았었나요? 지금 어디나 지금 옷 바꿔 입거나 탈당하신 분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었었고 그 아마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김종민 후보가 나와서 사과 비슷한 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도 봐요. 그 정치자는 정치적 충성도가 대단히 높고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파급 효과 자체 확산시키는 확장력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국힘 후보,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래서 국힘 후보를 찍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투표를 포기해버리고 말지. 아. 그런데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가 그들이 보기에는 배신자 또는 좀 뒤끝이 안 좋게 헤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힘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김종민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섰을 것이고요. 네. 에이 이러면 나 투표 안 해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김종민 후보에게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이 좀 커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근데 전망하세요? 지지율 들어보니까 지금 50% 이상이 지지 후보 없음이나 뭐 네. 무응답인 것 같은데요. 예, 두 그러니까 후보의 합이 50이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워낙 부동층이 많긴 한데 네. 지금 직후니까 더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럼 투표장이 아예 안 나와 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김종민 후보는 네. 저 뭐야 로또 맞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로또 맞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성관이 후보 등록 이후에 민주당 후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세상에 일은 거의 없잖아요. 처음 보는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런 선거가? 아 그러니까 완전 로또죠 로또. 네. 제가 보기엔 로또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오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좀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가 네. 세종 출마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 글로 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야 아, 잘못 골랐네.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로또 맞네. 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로또지. 그러니까. 예상하면 로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로또가 맞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뭐 지금 어쨌든 부동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네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어요. 당연히 투표율이. 있죠. 예. 그럼요. 예. 254개인데 네. 총선은 절대 전국 정당 평균 지지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네. 적용해봤자 안 맞는 곳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네. 투표율은 정말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디는 3파전 어디는 뭐 지금 이렇게도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누구와 누구가 붙어 이것도 투표율에는 크죠. 네, 그렇죠. 정치적 동인이 명백한 확신층의 꼭 투표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네. 아 이번에 걔들이 또 세 번째부터 그래서 투표하는 분도 있고 네. 아우 지겹다 걔들 그래서 안 하는 분도 당연히 있을 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선구제 하에서는 뭐 2표 차이로 이겨도 당선이고 그러니까요. 뭐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네. 뭐 12,000표 차이로 이겨도 어차피 한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 지지도가 별 소용이 없는 게 이게 골고루 조금씩만 이기면 왕창 이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될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래서, 국회선거구제. 예, 그래서 조금 뭐, 그러니까 진짜 이번 국회 22대 국회 열리면 정말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프로에서 한번 네. 정치 개혁을 주제로 잡아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도 한번 다루고 네. 선거법, 선거구 문제도 좀 정말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네. 지금 대선 뭐 열 며칠 남겨두고 막 숫자 읽다가 예. 갑자기 하는 것은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예, 예.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올 오어 너싱 게임이 맞아요. 많고 예. 한 가지 더 기회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 프로에 예. 굉장히 몰입도가 높으니까 아까도 저 대본에는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건너뛴 건지 다음에 얘기할 건지는 모르지만 예. 요즘 흔히들 너무나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들쑥날쑥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돼 하는 분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중에 자주 습관적으로 언급되는 게 보수 또는 진보가 과대 표집됐다, 과소 표집됐다 예, 예, 이런 예. 말들을 많이 예. 하는데요. 네. 여론조사 실무를 꽤 맡아서 여러 해 동안 일해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보수가 몇 %라는 기준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고 없어요. 과대, 과소 이 말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그 기준은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준이고 구성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로 나타나는 팩트. 네. 그거보다 많으면 과대, 적으면 과소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성향의 보수는 40.28%다. 어디 적혀 있습니까? 확인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해왔던 여러 조사 데이터의 응답률을 쭉 따져보니까 보수들이 대개 이만큼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이번에 응답을 했다거나 네. 이번에는 좀 적게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 이 말은 정말 틀린 얘기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30대가 과대 표집됐다 이 말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행안부의 주민등록표 인구상에 보면 지난달 말 현재로 대한민국 5,500만 인구 중에 30대는 뭐 몇백만이가 딱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할당만큼만 30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30대가 20%인데 여론조사에서는 28%가 30대 응답했다. 네. 그건 과대 표집이 맞죠. 그건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정 정치 성향이 과대, 과소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 아니 써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오전에 국민의힘 뭐 대변인하고 통화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이잖아요. 네. 연차로는 3년 차지만, 그러니까 그 만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죠. 네. 총선은.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여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텐데 네. 그 반대 상황 아닌가? 어쨌든 이번 총선은 야당의 시간임은 분명하다. 네. 근데 야당이 잘해서 야당의 시간이 되는 건 결코 아니고 네. 왜냐하면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야 공천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정치 세력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정치 세력으로 지금의 여당이 더 많은 지목을 받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판세는 뭐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판세 아닌가. 근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후의 선거에도 또 야당이 유리할 거냐?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네. 예. 저도 뭐 어제 부산에 이제 출장 갔었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야당은 그럼 잘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거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네, 하여튼 부산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5월 달에 항상 중간고사 치잖아요. 네. 그리고 4월에 학기 끝날 봅니다, 때 학기 끝날 때 기말고사 네, 치는 그죠. 거고 정권 시작한 지 한 2년 거의 다 돼가니까 중간고사 보는 거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동안 성적표는 사실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한 6개월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선거에서. 그때는 아예 이렇게 써서 네. 학생을 준 거고 네. 그 1년 전부터 계속 국정평가 지지율 긍정 부정 쭉 나왔잖아요. 그게 이미 계속 내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채점하고 있다고 보여준 거니까 답은 좀 나와 있었어요. 답을 알면서도 치르는 시험인데 잘 못 치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쭉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이 내용을 이강윤 소장께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뭐 쭉 해서 쭉 보셨는데 우세 지역, 열세 지역, 박빙 지역, 경합 지역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예. 전반적으로 이 분석한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괴문서인데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건데 예, 그래도요. 예. 작가께 저만 주라고 한부 카피하라고 그랬더니 네. 앵커 권유에 밀려서 유출을 했구나. 네. 사실 투표일이 가까워올수록 여론조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거의 뭐
정답은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러시는데 네. 투표도 여론조사예요. 말하자면 네네 그렇죠. 그날 딱 한 번 예, 치르는 정부 주관의 여론조사고 허용 오차가 없다는 예. 거죠. 그럼 보수적으로 최대한 좀 안전빵으로 한번 네네네 잡아보자.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자면 민주당이 최소한 160 자력으로 네. 단독 계산만 했을 때 160석은 넘길 것 같다. 민주당이 160석은 그러니까 지금 경합이라고 네.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좀 안 그런 데가 있지만 네. 공이 경합이라고 인정하는 걸 다 진다고 해도 아, 예. 민주당이 160개 정도는 가져갈 비례 이게 포함해서 비례 포함해서 아니면 포함해서죠. 비례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역은요? 민주당이 한 10 비례를 몇 개 가져갈지는 조금 그건 정말 정밀하게 컴퓨터 계산이 필요하긴 네네. 한데 한 4-5개쯤 가져간다고 치면 비례를 예. 그럼 그중에 민주당 몫은 뭐 많이 줄긴 하겠지만 그럼 나머지가 145 예. 정도가 이제 지역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190은 갈 수도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이름을 걸고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이거 지금 예. 방송 공식적으로 예, 하는 거 그렇죠. 아니니까 좀 공식적인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 예. 그럼 국민의힘을 보면 네. 아니, 숫자가 민주당으로 가면 너무 커지니까 좀 헷갈려요. 예. 그냥 국민의힘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곳과 힘든 곳을 따져보면 예. 나머지 계산이 예, 역산이 예, 되니까 국민의힘이 예. 최악으로 참패를 하게 되면 네. 비례 합쳐서 예. 103석 4석 103석. 누구는 104석. 뭐 야 간 김에 200석 넘겨가 뭐 묻고 따블로 가 이래가지고 뭐 99 미만 얘기하던데 저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정말 뭐 무슨 뭐 개헌 저지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부의해서 이길 수 있는 선이 201개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무소속이 가능한 곳이 최소한 하나라고 보고요. 대구 경산의 최경환 의원.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99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아주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 계시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현재 경합지를 다 놓치고 심지어 부산 해운대 갑도 지금 시소다 오차범위내에서 딱 붙었다 이 말 듣고 저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아시겠지만 부산 해운대 갑은 서울로 치면 강남 갑입니다. 그렇죠. 뭐 마린시티인가 뭐 예, 백매치 맞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땅값도 네, 비싸고 예. 거기에 현 정부 최고의 주진우 비서. 네, 뭐 예. 실세라고 옛날 예. 동부지검 있을 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에서 구속시키겠던 맞아요. 예. 그 낙곰수 주진우 말고 그 사람이 갔는데도 해운대에서 지금 팽팽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서울 강남을에서 민주 국민이 붙었다는 것보다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만약에 거기도 놓친다면 네. 국힘은 101-2개? 101개. 근데 아. 과연 거기까지 갈까? 예. 막판에 갈수록 지금 막 대사도 사위하고 뭐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하면 막판에 쥐어짜듯이 보수들이 또 한 번 뭉치시긴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저게 해운대 갑구 부산 KBS 국제신문 조사인데요. 홍순원 후보가 사실은 구청장 출신이죠. 네. 해운대 구청장 출신. 득표력은 있다는 얘기죠. 예, 43. 주진우 후보가 39. 저기는 원사이드하게 주진우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 당연히 이겨야 되는 지역이죠. 해운대 갑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43대 39면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네. 저거 남은 몇 차에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럼 네. 주진우라는 후보에 대해서 해운대 갑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네. 서울 우리가 그냥 야 해운대는 평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고 주진우 이름값이니 뭐니 해서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네. 만약에 저기서 민주당이 이겨버린다면 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선거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102, 3석으로도 떨어질 수는 있겠다. 제 기억에 최악인 네. 것 같고. 해운대에서 국힘 쪽이 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젠가요?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던 김대식 네, 후보 네. 이번에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죠. 네. 거기가 당시 홍준표 당대표 아주 최측근이라 그래갖고 그때 보궐선거 때 공천을 그냥 그냥 내려 찍는 거로 받아갖고 예.
아주 당 지지율이 형편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도 안 될 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홍준표 당시 당 대표에 대한 평가도 전국적으로 안 좋을 때예요. 네. 그때 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질 수 없는 선거거든요. 그때 해운대 갑은.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여당이었나요, 야당이었나요? 그때 야당이 야당이었죠. 예. 보선은 조직표에다 여당이 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보선 한 번과 지금 메인 게임 일반 총선을 단순 비교하기 좀 힘들 거고 네. 어쨌거나 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원희룡이 몇 % 나오냐 이게 아니라 네. 해운대 해운대 갑. 해운대갑, 해운대갑에서 정말. 주진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네, 중요하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103석을 언제 했냐면 지난 총선 때 네.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역하고 비례 합쳐서 103개 그렇죠. 나왔죠. 지역이 네. 84, 비례가 19개. 19. 그 다음에 민주당이 180개를 했는데 지역이 163.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그렇죠. 17개. 17개. 예. 근데 지금 보면 2%포인트 차로 초접전 지역이 20곳에서 한 30곳 정도가 된다. 예. 이곳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2, 3% 포인트면 네. 사실 여론조사에서 2%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허용오차 안에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석 판독 불가 구간 그 말이에요. 허용오차란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중 지금 500명 조사하잖아요. 선거구는 대선은 1000 샘플이지만 대개 네. 500명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네. 신뢰도 95%에 이 말이 뭐냐면 100번을 던지면 95번, 95번은 예상대로 나오는데 나머지 5번이 틀릴 확률이 위로 4.4, 아래로 4.4란 얘기예요. 네. 근데 2, 3% 포인트 차이는 허용오차 4.4를 두 개 합치면 8.8이잖아요. 약 9% 안에서도 굉장히 안쪽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 뒤집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뜻인데 팥뿌리 같은 거 한 번 더 나오면 그냥 말로 할 필요 없이 문 닫아야 되고요. 아유 저 좀 누그러지겠어 풀어지겠어 하면 2% 포인트는 언제라도 사실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해찬, 이재명 등등이 말조심 하는 예, 이유가 예. 딱 그겁니다. 조금만 역한 말 나와버리면 예. 부자 몸조심이라더니 왜 저래 예. 하고 화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21대 총선의 재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록을 깰 수도 있겠죠. 기록을 깨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총선 기준으로는 국힘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2020년 총선이었는데 그때 네. 103석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 석이라도 줄면 예. 역대 최악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기록 갱신을 예. 한 거죠. 예. 근데 국힘 쪽이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한 총선은 2008년 18대 총선이 마지막입니다. 40석 가져갔을 때. 그 이후로부터 수도권 기준으로는 의석이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7석인가 했거든요. 네. 그게 최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뭐 영남에서는 조금 더 이기더라도 네. 수도권에서 17석보다 또 한두 석이라도 줄어든다. 네. 그러면 전형적으로 그냥 영남 자민련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은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예. 국힘 쪽은. 그러니까. 근데 수도권 전체를 험지로 만들어 왔어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2008년 총선 이후에 지금 벌써 6년이 됐는데 네. 수도권을 계속 험지로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예. 지금 이런 방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영남 자민련, 영남 네. 패권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뭐 정통성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영남 지역당 네. 이 수준에서 넘어가기 어렵다. 이게 제가 예. 이름을 한번 국힘의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역대로 수도권 성적이 왜 계속 추락하느냐. 국힘은요 당의 주도권을 영남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잡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이 있고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숫자도 그쪽이 많아요. 물론 이제 수도권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거기는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거나 이러면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영남 의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천을 받으면 이꼬르 당선이기 때문에 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아부도 많이 하고 뭐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이 없어요. 특히 이 당권이나 아니면 여당일 때는 더군다나 용산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인터뷰를 안 해요. 그리고 아예 안 나쁜 나오죠. 일에는 제일 먼저 앞장서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연판장 돌리거나 맞아요. 이런데 앞장서는 거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 네. 네. 근데 선거를 치르면 그래서 죽어나가는 건 다 수도권이에요. 네. 영남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거의 수도권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내 체질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한 선구자적인 어떤 정치 영웅이 갑자기 등장해서 확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 김용남 의원이 김용남 의장이 탈당한 거 확실합니다. 네, 국힘에 계속 계셨더라면 절대 저런 톤으로 말하지 않을 건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전담 담당 마크매니저, 국민의힘 전문 분석가로 네.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러니까. 그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미 지금 영남 자민연합 있는 건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호남이 정치 세력의 근거지이자 정치의 뿌리인 건 맞지만 민주당 내 헤게모니에서 호남 패권주의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영남 출신들이 이번 공천에서도 네. 호남 출신들이 대체로 경선에서 그게 패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부울경 40석, TK 25석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남 하면은 65석인데 네. 호남은 전라남북도 광주 다 포함해서 28석. 전통적으로 강한 제주의 3석을 포함해야 31석입니다. 영남의 반이 안 돼요. 그래서 호남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기려면 정답은 빤합니다. 수도권에서 최대한 벌어가지고 영남과 호남의 결정적인 의석 차이를 보충해야죠. 보충하고도 남아야 겨우 이기는 건데 얼마를 남기느냐를 가지고 지역 연합, DJP 연합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노무현과 호남의 결합 이렇게 모색하잖아요. 네. 영남은 상대적으로 이기기가 호남에서 이기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생존 걱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영남 패권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번 변수에는 불통의 상징인 용산까지 겹쳐 있어요. 한동훈한테 데뷔를 시켜서 했으면 차라리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네. 전권을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기든 지든 네가 다 책임을 져. 이기면 너의 정치적 승리인 것이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권을 다 줬는데도 놓친다. 그것도 크게 진다. 그럼 네가 책임을 져 하고 본인은 쑥 빠져버렸으면 오히려 지금 한가할 수 있고 대사건이니 황상무건이니 그런 것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취자분들 뭐라고 댓글 올라올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그날 하나로마트인가 가가지고 네. 파 가격을 보고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싸? 설마 제가 온다고 가격 막 내리거나 그런 거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지금 여론 판세나 민심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아유, 인기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가정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없긴 하지만 저는 대파 선거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잘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민심 변하는 건 현상이니까 느끼겠는데 이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렇죠. 같은 주부는 제가 그 뉴스 보고 저는 처음에 5번 줄 알았어요. 1,850번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은 없거든요.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까지 명절 때까지는 워낙 비싸서 대파보다 쪽파가 더 비싸고요. 부추가 한 단에 9,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만 하더라도 잡채에 시금치 못 넣어가지고 부추 넣으세요 이랬는데 이젠 부추도 못 써. 왜 부추가 더 비싸지니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87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정 후보가 나와서 한 뿌리 얘기하니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한 뿌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에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살림을 안 하는 재산- 사람이 대파를 뿌리 단위로 팔지는 않죠. 한삼이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이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85. 38억 아파트 두 채 포함해서 8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빠듯하고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파를 묶음 한 단으로 안 사시거나 못 사시고 그 중에 뿌리로만 뿌리 사신 게 단위. 아닌가. 이건 그 정말 단위도 한 대예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결과론에 가까워지긴 합니다만 용산이나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임하는 전략을 굉장히 잘못 짰어요. 초반에 한동훈 효과라는 게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신상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공교롭게 민주당에서 공천이나 당내 헤게모니를 둘러싼 좀 진통이 조금 겹치니까 사람들이 정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이 의제 전면에서 좀 내려갔죠. 그러니까 투표 안 할래 이 소리가 나오다가 조국당이 나오면서 조국당 찍어야겠다 간 김에 지역구도 민주화지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원톱이라 지금 뭐 가야 할 때는 많은데 혼자 힘 붙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전략에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팍팍 변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옛날에 돈 없어서 담배를 갑으로 못 사고 한 까치 두 까치 해서 사서 핀다는 까치 담배 얘기는 들어봤어도 내가 진짜 한 대파를 뿌리 단위로 사서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진짜 그러네요. 진짜 한 까치 두 까치 뭐 이렇게는 들어봤어. 아니 묶음에서 어떻게 한 뿌리만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안 사보니까 네. 그런 말. 아니 제가 수원시장에 가서 여쭤봤어요. 상인분들한테.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인분들께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영남 패권 사실은 저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려면 진보 정당 뭐 이런 필요하지만 보수 정당 네. 제대로 된 보수 정당도 필요하고 민주당도 사실은 보수 정당이기는 하죠. 그런데 좀 올바른 이제 보수 이런 게 좀 필요한 건데 지금 뭐 그런 국민의힘이 보수냐 보수도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울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24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거제에서도 그렇고요. 창원, 진해, 성산 여기에 이제 출마한 후보들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앞서거나 우세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씩 볼 수 있습니까? 저 창원, 진해인데요. 황기철 민주당 후보가 49.6, 국민의힘이 이종욱 후보가 38.2. 그 다음에 함께 보죠. 뭐 창원, 성산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보면 허성무 민주당 후보가 40.1,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39.1, 녹색정의 여영국 8.1. 거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거제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변광용 후보가 48.3, 국민의힘 서일준 40.9, 그리고 개혁신당이죠. 김범준 후보가 3.8.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지금 세 군데 중에서도 창원, 성산은 40.1 대 39.1, 1% 그러네요. 포인트가 딱 붙어 있는데 네. 여기가 참 야권이나 노동운동권의 진보권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선거구죠. 그렇습니다. 권영길 뭐 노회찬. 노회찬 그렇게 네. 당선됐던 데고 노동자 정치운동의 뭐 성지라고도 표현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입니다. 예, 그쪽에서는. 예. 근데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이번이 첫 출장이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여영국 의원도 했었죠. 이분. 네, 맞습니다. 8.1% 만약에 후보 단위로 했으면 그냥 여긴 보고 말 것도 없이 끝나는 건데 너무 붙어 있고 강기훈 후보가 네. 민주당과 노동권 후보 사이에서 어부지리로 여기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예, 곳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끝까지 봐야 하는 곳인데 예.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 심판론이 강한 데다가 예.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울산 북구 윤종호 후보가 나오는 곳 여기도 역시도 노동자 정치 세력과 굉장히 강한 진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네 군데를 보면 심판론이 합쳐져 있고 노동 진보 정치 세력의 약진이 원래 돋보이는 전통적으로 강한 곳들이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의 승리를 예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이제
최종 투표율이 문제인데 네, 어느 네. 쪽에서 투표장에 보다 많이 나오느냐잖아요. 네, 근데 네. 이른바 보수 언론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지는 결과로 나온 게 많아요. 그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더 차이가 나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른바 보수층 내지는 노년층들의 위기의식을 좀 자극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 근데 문제는 이게 탄핵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면 우리가 나가서 지켜야지 이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네네. 탄핵 전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적인 인연이 대단히 짧단 말이죠. 네.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대선에서 갑자기 이겼잖아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나가서 내가 찍어줘서 지켜야겠다라는 동기 유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른바 지키자 나가서 지금 집권 세력을 우리가 보호해주자라는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네.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이 많이 뒤지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찍어줘야지 예. 이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건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어떻게 짜더라도 포착해낼 수 없는 부분이고 이른바 정서적 측면이거든요. 네. 팥뿌리가 힘들었던 건 그 정서적 측면 민심의 폭발이에요. 그거는 계측화된 측량 수단도 네. 마땅치 않지만 네. 정확히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활활 불타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는 거고 투표율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네. 어떤 일이 하나 이슈가 되면 그것이 사실관계가 어떻고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 이거 따질 겨를이 안 됩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선 먼저 나타나는 것이고 팩트를 따져서 알고 보니 누가 옳았다 늘었다는 한참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서 구간이다.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심하자고 하는 게 실언이거든요. 네. 그 실언은 바로 정서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선거는 팩트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고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느냐, 그 많아진 느낌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싸움인 거죠.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라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좀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아니, 조언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조금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소위 보수 세력의 예. 메인스트림에 계신 분들. 그 중에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생각을 좀 바꾼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래 갖고는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비춰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네.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나 기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바로 바꾸자는 의미보다는 국무총리를 제대로 뽑자 여야 네, 합의로 네, 네.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네. 국무위원회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네. 이게 만약에 야당의 승리로 총선이 끝난다면 네.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다시 특검법 발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180일이 지나면 네. 뭐 That's right. 본회의장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거부권을 했을 때 네. 폐기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을 의석이 확보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자기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긴 여당 의원들이 그렇죠. 과연 용산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겠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네. 아마 내년에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그 읽어주신 네. 김대중 칼럼을 보고 네. 상당히 무섭다, 세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뭐 스스로 사퇴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문면상으로 처음 드는 건 그렇죠. 그였고 만약에 이런 칼럼이 이른바 조선일보와 김대중이 아니라 네. 다른 매체에 다른 사람이 썼다면 용산에서 어떤 반응이나 조치가 나올까? 치도곤을 내렸을까? 아니면 이걸 보고 반성을 하거나 그랬을까? 아니면 네. 뭐야 이거 어떤 식으로 얘 누구야? 뭐 이랬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조선일보와 김대중이라는 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건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호오를 떠나서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막역하고 어떤 말을 해도 오해 없이 이물 없게 할 수 있는 사이인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공개적으로 저런 글을 쓰는 것과 사적으로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저 가시오 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한번 나오면 지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용산이 느꼈을 정치적 심정적 타격감과 긴장이 어떠했을까?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둘째, 조선일보가 그렇게 정세 판단에 능하고 자기들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 컬럼을 공개하기로 했을 때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용산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김대중 주필의 입을 통해서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네. 이건 김대중 개인의 생각이야 하고 빠질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거의 게재를 결정했다는 것에는 이미 조선일보의 태도와 정책,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팔러시, 나라에서 하는 물가 정책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팔러시라고 했고요. 그런 게 담겨 있다. 저건 다용도 칼이다. 다목적 칼이고. 다목적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없습니다. 본인이 국정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는 것 말고는 사임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바꿀까요? 이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만약에 저 칼럼을 봤다. 예. 그러면 빨리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를 계속 해요. 그러면서 잊어버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음 주에 출연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탈당한 거에 지금 확인 사살을 하는 거고 아니 저는 대단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개혁신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단 들어갈 것 같네. 그다음에 세무조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저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주소 빨리 옮겨야겠네. 이거. 요새 디네 때문에 다 털려요. 유튜브를 본다고?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러 사실- 근거를 갖고 드린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팩트의 근거에 뿜을 뻔. 또 근거를 갖고 그거 검찰 수사하라고 지금 근거도 있다고 말하잖아. 아 진짜. 근데 참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뭐 진보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 앞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또 이종섭 대사 예. 사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웃을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상황상 예, 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김대중 칼럼도 실은 우리가 이제 웃음 어떻게 하다 웃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또 그러겠다. 야 지금 이렇게 까불면서 웃고 까불 일이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고 놀라운 얘기고 그렇죠. 실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변란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변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 제 거거든요. 기억에 예. 조선일보에서 어느 정권이었건 특히 민주적 진보 성향의 정권들에게 아픈 칼을 들이댄 조선일보의 우리 역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만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보수 정당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딱 쓴 거는 저는 박근혜 말기 때도 이런 톤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처음 본 굉장한 것 같아요. 거예요, 예. 실은. 스스로 결단을 하라는 건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진짜 예.
자,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여론조사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또 선거가 또 완전히 끄트머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두 분 모셔서 여론조사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